박말순 75입니다. 어버이날이 이렇게 불편한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자식이 있는 노인이 외로운 법은 없다고. 그 말 전혀 틀렸습니다. 정작 제 자식들은 제 마음이 아니라 통장 잔고를 먼저 걱정하더군요. LA 갈비를 들고 온 아들, 10,000원짜리 카네이션을 쥐어주는 딸, 그들이 식탁에 앉아 꺼낸 말은 감사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팝숟가락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지혜의 등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팝상 위에서 터져버린 어느 엄마의 속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어버이날이라고 이거 사왔어요. LA 갈비. 봉투째 내밀던 손. 나는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그걸 받아 들었습니다. 조용히 포장을 보니 유통기한이 3일 지났더군요. 이거 날짜 지난 거 아니냐? 아들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냉동해뒀던 거니까. 고기 아깝게 굴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은 삼켰습니다. 그냥 말고기보다 이 말이 더 씹혔습니다. 갈비를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안에 묵은 김치 옆에 얹힌 갈비가 괜히 내 마음 같았습니다. 뒤이어 딸이 들어섰습니다. 엄마, 카네이션이요. 진짜 예쁘죠? 아파트 상가 꽃집에서 싸길래 사왔어. 딸은 꽃봉투를 흔들며 제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받았지만 그 꽃보다 더 강하게 스며든 건 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요즘 시세 아세요? 오피스텔 투자 하나 하려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말이죠. 한 손엔 카네이션, 한 손엔 돈 얘기. 저녁 밥상이 채 오르기도 전에 제 자식들은 이미 속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냄비를 올려둔 가스불 앞에 서서 숟가락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손 하나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내려앉을 것 같아서요. 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시는데 집에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대답 대신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국물이 자글자글 끓어오르는데 내 속도 그 국물처럼 부글거렸습니다. 아들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맥주 있어요? 아, 없네. 요즘은 어버이날엔 술 한잔 해야 된다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딸은 자기 핸드백에서 작은 병 와인을 꺼내더군요. 엄마도 오늘은 한잔해요. 기분 좋게. 뭐 하나쯤은 축하받아야지. 나는 다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은 많이 했거든요. 진짜 웃음은 기억도 잘 안 나지만요. 식탁에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고 그들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갈비를 꺼내 접시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비싸더라고요. 진짜로. 그래도 엄마 생각나서 샀어요. 그러니까 고맙게 드세요. 딸은 카네이션을 옆에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보며 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직접 골랐어요? 요즘 누가 카네이션을 사요? 꽃바구니도 안 사요. 그냥 말로 퉁쳐요. 저는 그래도 정성 들인 거예요. 정성이라 정말 그랬을까요? 나는 카네이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싸구려 포장지 위에 금색 리본. 꽃잎 끝이 살짝 말라 있었죠. 그 말라 있는 꽃잎이 내 마음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환하고 활짝 피었던 마음도 세월과 상처 속에서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 식탁에 앉아 찌개를 떠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아니라 삼키기 어려운 이 현실이 더 뜨겁고 더 아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엔 말은 많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버이날이 싫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오르고 갈비는 조심스럽게 접시에 올려졌습니다. 나는 껍질을 잘라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온 게 고작 이거였구나. 아들은 갈비를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말했다. 엄마, 요즘엔 이런 거 귀해요. LA 갈비도 금덩이야. 금덩이. 저 같은 아들도 드물거려? 딸은 피식 웃더니 와인잔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인데 한잔할까? 엄마도 오늘만은 술 좀 하셔도 되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잔이 하나, 둘 채워졌습니다. 첫 잔을 넘기자마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엄마. 이번 사업이 좀 꼬였어요. 사무실도 빼야 하고 이자가 쌓여서.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넘기면 다시 일어납니다. 진짜로. 딸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요. 이건 진짜 투자예요. 그냥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증금 1,000만 원만 보태주면 내 이름으로 오피스텔 하나 갖는 거야. 엄마도 그게 든든하잖아요? 나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놓인 건 밥상이 아니라 은행 창구 같았습니다. 두 자식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계산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돕지 않으면 나 진짜 끝이야. 엄마 돈 말고 누굴 믿겠어요? 딸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니면 누가 우리 봐줘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잔에 남은 술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내 젊은 날 애들 밥 챙기던 내 모습이 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날을 기다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식탁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부엌에 그릇 하나 놓고 갔습니다. 딸은 빈병을 싱크대에 내동댕이 쳤고 아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나는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멀쩡한 집, 잘 익은 갈비, 따뜻한 찌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속이 허하고 입안이 쓸쓸하던지 창문 밖에선 불꽃놀이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선 카네이션 들고 웃고 있는 가족들이 있겠지요. 그 소리에 등을 돌리고 나는 다시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기대한 건 말 한마디였는데, 고맙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였는데, 말 대신 통장, 정 대신 이자. 그들이 자식이라면 나는 대체 어떤 엄마였을까요? 부엌 전등 불빛 아래 조용히 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따뜻해야 할 곳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어버이날이 미워졌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고 술병과 빈 접시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다리를 뻗고 눕기 전 천천히 장롱을 열었다. 가장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서랍에서 나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생활비 통장이었다. 적금이 깨어진 후로도 나는 매달 조금씩 손에 쥐고 남긴 돈을 이곳에 넣어두곤 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자식 들릴 거라 믿고 쌓았던 그 돈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통장을 조심스럽게 챙기고 바로 옆 서랍에서 얇은 외투 하나를 꺼냈다. 그동안 언젠가 여행 한번 가자며 마음속에만 넣어두었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해 보이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대고 속삭였다. 말순아, 이제 좀 너를 챙기자. 새벽 4시, 나는 가방 하나를 챙겼다. 소파에 널브러진 자식들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다. 문 앞에 조용히 편지를 올려두었다. 밥은 냉장고에 있다. 다 먹고 나면 그동안 내가 해온 것도 조금은 알겠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그 공기가 나를 깨우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새벽 하늘엔 별 하나 없었지만 내 마음엔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구 엄마 말고 그냥 박말순으로 살아보자. 버스에 올랐다. 빈 좌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어둡고 조용한 도시. 누군가는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처럼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어버이날 아침이 밝기 전에 그 집을 떠났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주에 도착한 건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짭짤한 바다 냄새를 머금고 불어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본 풍경은 낯설고도 편안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도착했구나, 드디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숙소는 오래된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허름했지만 조용했고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어버이날인데 참 용감하시네요. 나는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 한켠에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양은 냄비 2개.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내가 다시 밥을 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근처 마트에 들러 달걀, 미역, 된장, 쌀을 샀습니다. 들뜬 여행객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끌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미역을 불리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기억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며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만히 출렁이는 파도. 그 앞에 선 나 자신이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밥 한 공기, 조촐한 미역국, 그리고 김 한 장. 찬찬히 국을 떠먹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다. 나한텐 이게 딱 좋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허전함 대신 아주 작은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다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이제부터는 내가 널 챙기는 거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깥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통장도 아닌 그냥 나로 살겠다. 그렇게 제주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흐렸고 간밤의 비가 마당을 적셔놓은 듯 했다. 방 한켠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미역국을 다시 데웠다. 혼자 마시는 아침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은 밥숟가락을 들 때마다 어딘가 허전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받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어디야? 첫 마디부터 그랬다. 다짜고짜 걱정보다는 의심이 앞서는 말투. 제주야. 잠깐 나 좀 쉬려고 내려왔어. 잠시 침묵.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온 말. 그럼 왜 말도 없이 가? 어버이날 아침에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데 동생도 지금 엄청 당황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흐리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동생이 갈비 사오고 나도 카네이션 드렸잖아. 근데 엄마 표정 진짜 너무하더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내 눈엔 그랬구나. 동생도 요즘 힘들고 나도 투자 때문에 정신없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전화 한 통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의 말이 길어질수록 나는 말이 줄어들었다. 엄마도 힘들었어.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전화기 너머 딸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그래도 집엔 언제 와?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밥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조금 더 있다가.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서. 딸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 뒤로 아들도 전화했다. 비슷한 말, 비슷한 억울함. 그리고 끝에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붙었다. 엄마,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끼리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는 식탁에 앉아 여전히 뜨거운 국을 한 입 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떠난 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날 오후 나는 바닷가를 걸었다.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르고 있었다.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는 여전히 갈비를 사고 카네이션을 고를 것이고 다시 어버이날이 오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기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며칠이 흘렀다. 날씨는 매일 조금씩 변했지만 내 마음은 한결같았다. 조용히 아무도 묻지 않는 곳에서 나를 살아내는 일.
그게 지금의 나에겐 전부였다. 나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데우고 밥을 짓는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하루를 똑바로 마주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는 길도 익숙해졌다. 익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돈줄도 아닌 그냥 나였다. 한 번은 장을 보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예, 혼자 내려왔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웃었다.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른들도 자기 위해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늘 아들 밥은 뭘로 하지, 딸은 요즘 어떻게 사나. 걱정하며 산 날들. 이제는 달랐다. 밥을 지어도 국을 끓여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달라졌다.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나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밤이면 노트에 하루를 적었다. 오늘은 꽁치가 싸다. 국물도 잘 우러났다. 바람이 불었지만 괜찮았다. 내일도 해볼만 하겠다. 한 문장씩 적다 보면 그 안에 살아있는 내가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숙소 주방 옆 선반에서 작은 라디오를 발견했다. 틀자마자 흘러나온 음악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트로트였다.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밥 잘 챙겨 먹는 거지. 나는 그 노랫말에 멈춰 서서 한참을 들었다. 그리고 모처럼 혼자 웃었다. 혼자라는 게 늘 외롭기만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도 이렇게 따뜻함이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는 못 느꼈던 평온함이 여기 제주 바다 건너 작은 골목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나는 점점 단단해졌다. 자식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감정을 내가 다독이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노트에 썼다. 오늘도 잘 견뎠다. 내일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불을 끄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제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제주에 내려온 지 어느덧 보름. 휴대폰은 몇 번 울렸고 나는 그중 몇 통은 받았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아들의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직접적인 목소리로 엄마, 아직 제주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아직 있어. 그 뒤로 긴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도 엄마 없는 집 불편해요. 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선명히 보였다. 불편한 건 너희지 나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당황한 듯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이였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 내 손 잡고 넘어지던 그 손, 아픈 날 이마 짚던 내 손, 그 아이가 자라. 이제는 나를 두고 돌아오라고 말한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날 그렇게 가버리니까 좀 상처였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상처였니? 그럼 넌 내 상처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의 입김이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숨을 내쉬는 소리, 그게 대답이었다. 엄마, 그럼 우리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글쎄다. 보고 싶다 말은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었잖아. 그날 저녁 딸에게도 전화가 왔다. 비슷한 말, 비슷한 톤. 엄마, 사람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 말에 대고 처음으로 웃었다. 그러게. 엄마도 사람이야. 근데 그날은 자식 있는 사람 말고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침묵. 그 침묵은 이번엔 길었다. 엄마, 응. 잘 지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 귀퉁이가 말랑해졌다. 그래. 너도.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끄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는 누가 나를 찾는지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었다. 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다시 살아가는 중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창문을 열자 제주 바람이 살짝 차게 불어왔다.
그 바람이 꼭 내 뺨을 토닥이는 듯 했다. 그날도 나는 밥을 지었다.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끓였다. 예전과는 달랐다. 누구를 위해 억지로 차리는 밥상이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내 하루를 붙드는 밥상이었다. 식탁에 앉아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겨우 나로 살기 시작했구나. 오래도록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보호자였고 마지막엔 누구의 통장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순이다. 그 이름 그대로. 오후엔 근처 바닷가를 걸었다. 작은 바위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켰다. 타자 하나하나 두드리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어버이날 팝상을 엎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오랫동안 손이 멈췄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눈물은 흘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삼키는 거라는 걸 나는 제주에서 배웠다. 그날 저녁 민박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 계시다 보니 좀 심심하시죠? 근처 복지관에 가보세요. 도예 수업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볼게요. 이제는 사람 속에서 좀 살아야죠. 복지관에서는 나보다 더 오래 혼자 지낸 할머니들도 있었고 그중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다. 도자기 물레를 돌리며 나는 내가 점점 모양을 찾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툴고 삐뚤고 그러나 분명히 내 모양이었다. 말순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다시 밥상을 차렸다. 비록 혼자였지만 식탁 위에 놓인 국과 반찬, 밥 한 공기는 어느 날보다 따뜻했다. 나는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나로 있는 이 시간을 지킬 거야. 그리고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 밥을 지어 먹는다. 그릇을 씻고 수건을 개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는 일이 이제는 익숙한 하루가 되었다.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매일 살아간다.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부른다. 말순아, 오늘도 수고했어. 가끔은 아이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진 않는다. 그날의 밥상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어버이날, 다시는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이 깎이지 않도록 나는 조용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가족이 전부는 아니란 걸. 내가 나를 지켜내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걸. 노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제는 미움도 기대도 없이 그저 나답게 살고 싶다. 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잘 견뎠다. 지혜의 등대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는 이 작은 등대의 불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만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